네, 저번 시간에 우리 국가, 네이션에 대해서 배웠죠. 네이션의 세 가지 요건하고 레짐, 정부 이렇게 배웠는데 오늘은 뭘 배울 거냐? 국가의 기원, 고대 국가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가는 인간이 만든 거죠. 발명한 건데 그러면 맨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죠. 왜 만들었을까요? 이제 이론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능적 분화설입니다. 기능이 뭘까요? 기능. 뭔가를 어떤 거를 기능한다라고 하죠. 기능이 뭐냐면 여기서 결국 공공재 제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발전하면서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가가 필요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마을이 있는데 마을이 두 개가 있으면 그냥 가면 되죠. 예를 들어 A 마을에서 B 마을로 가고 싶으면 그냥 A 마을에서 B 마을로 이동하면 되는데 A 마을이 있고 B 마을이 있고 또 여기 C 마을이 있고 작은 마을이네. D 마을이 있고 E 마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시장이 있고 여기 강이 있어. 그쵸? 그래가지고 내가 A 마을에 사는데 예시 드는 거예요.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A 마을에 사는데 이제 강에 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시장에 팔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E 마을로 갔다가 D 마을로 가고 싶은데 C 마을로 지나야 되네. 왜 우리 마을 지나가냐 뭐라 하겠죠. 이 작은 마을이 또 이 마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지도도 봐야 되고 복잡하겠죠. 그래서 뭘 만들어야 했느냐, 도로를 깔면 되겠죠. 편하게. 그러면 이제 분쟁이 생길 일도 없고 그냥 도로 지나가는 건데 뭐가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로 같은 걸 만들어야 하는데 누가 만드느냐. 이 A 나라의 A 마을에 사는 제가 물고기 잡아다가 시장에다 파는데 제가 도로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들은 공공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공공재를 생산하는 비용이 공공재를 이용하는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그쵸? 그래가지고 공공재 생산은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 국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생성된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게 기능적 분화설이에요. 이거는 뭘 설명할 때 용이하냐. 이제 아시아적 고대 국가. 뭐가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황하 문명 이런 거 고대 국가죠. 뭐 상나라 이런 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상나라, 하나라. 옛날에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이제 보면은 이런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게 용이하거든요. 역사상. 그래가지고 아시아적 고대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고, 둘째 특징은 뭐냐면 아시아적 고대 국가의 특징이 뭐죠? 약간 초자연적인 힘이라든가 믿음 이런 거를 권력 확보에 사용해요. 예를 들어 이제 막 왕권 신수설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이제 그거 단군 할아버지 이런 거 단군 신화 초자연적인 힘 믿음을 단군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 권력 확보에 사용한 거죠. 단군 할아버지 어쨌든 권력이거든요. 이것도 단군 할아버지가 실제로 비하하는 건 아닌데 비하가 아니라 그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든가 이런 거는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결국 권력 확보를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이란 믿음을 사용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특징이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계급적 분화를 극도로 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반, 중인,
선민 이런 게 계급적 분화죠. 나뉘는 거 이런 거를 고대 아시아 국가에서는 극도로 억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능적 분화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해야 되는데 계급이 분화돼 버리면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기능을 안 하겠죠. 그쵸?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약간 그 사회적 의식 발전이 저지당하거든요. 계급적 분화를 극도로 억제하면서 사회적 의식, 사회적 정치적 의식 발전이 억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사회적으로 깨어 있으면 안 돼요. 계몽주의 이런 걸 되게 싫어하겠죠. 어떠냐면 이제 약간 노예제 사회는 아니고요. 약간 신민사회 그런 느낌, 신민사회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기능적 분화설을 설명하는 아시아적 고대 국가의 특징은 여기까지가 이제 기능적 분화설이고 둘째는 뭐냐면 계급적 국가 기원설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름부터 계급이 들어가 있죠. 계급이랑 계층은 다르거든요. 계급은 불연속적이고요. 계층은 연속적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은 뭐냐면 뭐가 있고 없고를 따라서 딱 나뉘는 걸 말하거든요. 계층은 딱 나뉘지 않아요. 그냥 스펙트럼. 내가 상류층인지 하류층인지 중산층인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쵸? 이런 스펙트럼 어딘가에 있겠죠. 뭐 중산층이나 상류층 사이에 껴있을 수도 있고 하류층이나 중산층 사이에 껴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약간 무지개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계층은. 근데 계급은 그렇지 않아요. 양반 아니면 중인 아니면 노예야. 그쵸? 노비. 셋 중 하나예요 그냥. 어쨌든 그런 걸 이제 계급이라고 하는데 계급적 국가 기원설은 말 그대로 계급적 착취 피착취 관계가 성립되면서 그게 확장돼서 국가가 됐다는 논리거든요. 기원은 착취 피착취 관계예요. 노비겠죠. 노비 노예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고대 노예제 국가를 설명하기 용이합니다. 이 기원이겠죠. 고대 노예제 국가가 어떻게 생겼느냐. 고대 노예제 국가 뭐가 있냐면은 스파르타 이런 거 있겠죠. 고대적 도시 국가 노예제 국가 뭐냐면 고대 도시 국가거든요. 이게 고대 그리스 이런 거. 고대 그리스가 뭐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맞아요. 맞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아니고 시민들이거든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시민 자격을 부여한 게 아니었어요. 사회 구성원들 중에 시민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거든요. 이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하고 약간 민주주의 사회로 살아갔지만 그러니까 노예들은 시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즉 시민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피착취 피착취 피지배 계급이었죠. 네. 그리고 계급적 국가 기원설은 이거 누가 주장하는 거냐면은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착취 피착취 관계니까 약간 마르크스주의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민주정을 위기의 근원으로 봅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러냐면 국가의 기원이 기본적으로 착취 피착취 관계에서 기원하였는데 민주정은 모두 동일한 투표권을 갖죠. 동일한 권리를 갖는데 그러면 착취 피착취라고 하는 어떤 지배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체계가 무너지겠죠. 그 체계가 무너진 건 결국 사회가 변혁한다는 의미니까 약간 좀 급진적인 변화니까 위기의 근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정복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까 어제 마을 얘기했죠.
아니다. 어제가는 오늘 여기 아시아적 고대 국가 기능적 분화설 할 때 공공재 만드는 마을 얘기했죠. 마을 또 나옵니다. 마을이 5개 있는데 D가 좀 크죠. 제일 크죠. D가 근데 A랑 B랑 C랑 D랑 E랑 크기가 별 차이가 없어요. 얘네 다 뭐냐면 마을이에요. 마을 도시국가. 도시국가 아니고 그냥 도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D가 C를 잡아먹어.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됐네. D랑 C가 한 나라가 됐는데 이게 또 E를 잡아먹어. 이 한 나라가 됐네. A랑 B 잡아먹어. B도 잡아먹어. 그래서 엄청 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정복설이에요. 원래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한 마을이 여러 마을을 이제 정복하면서 크기가 커지니까 이제 너무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어려워지니까 식민지 국가, 정복한 국가들의 주민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권 평등 부여. 아까 계급적 국가기원서는 시민권 차등 부여였죠. 시민권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착취 피착지 관계가 성립됐으니까 얘는 시민권을 평등하게 부여해서 부족 사회에서 영토 국가로 변한 겁니다. 발전한 거죠. 이거는 이제 고대적 영토 국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란데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그맸는데 이제 커지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한 나라들의 시민들에게 시민권 부여했겠죠. 주민들에게 시민권 부여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커진 거거든요. 그걸 의미합니다. 네, 오늘은 국가의 기원에 대한 이론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